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으로 일본은 앞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금지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은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이어 한국의 독도를 향해 노골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하며 시작됐죠. 조용하던 한국은 서울 지하작전실에서 70년간 봉인해왔던 결정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매수한 로비장부, 연합국의 기밀 문서, 그리고 제7광구 해저에 잠든 93억 배럴의 원유까지. 모든 진실이 세상 위로 떠올랐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한국의 압도적인 역습. 3,100기의 해상 드론이 일본 함대를 포위했고 8톤짜리 현무5 미사일이 도쿄를 겨냥했습니다. 일본 엔화는 1달러당 245엔까지 폭락했고 니케이 지수는 단 하루 만에 11% 급락했죠.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지칠 경제대국을 무릎 꿇린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여러분의 행복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더군요. 저 여자는 마치 자신이 21세기의 마가릿 대처라도 되는 양목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손에 든 크리스털 잔 안에서 얼음이 짤랑거렸죠. 위스키의 호박색 액체가 UN 본부 VIP 라운지의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로버트. 대통령님께서 가장 아끼는 파트너 아닙니까? 박수는 쳐줘야죠. 옆자리에 앉은 국무부 차관보 제임스가 킬킬거리며 제 잔에 술을 더 채워주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파트너라니요. 제 눈에 저 아래 연단의 선.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그저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 USS 재팬의 함장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출격시키고 필요 없으면 항구에 박아두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파트너는 무슨? 그냥 방파제죠. 중국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막아주는 비싼 방파제.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방탄유리 너머 총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25년 10월 뉴욕은 쌀쌀했지만 이곳 UN 총회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집힌 광기로 후끈거리고 있었다고 해야겠군요. 단상의 선 다카이치 총리는 마치 성전을 선포하는 여사제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찍고 나올 듯 카랑카랑했고 제 고막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말이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지금 대만 해협은 붉은 군대의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 훈련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자유세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꿍꿍이가 너무나 빤히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준비한 진짜 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인도마이너스 태평양의 해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위대의 작전구역을 동해 북부까지 한시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는 다케시마, 아니 독도 인근 해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명분은 안보 협력이었지만 실상은 침략에 합법하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국 대표 단석을 찾았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 펄펄 뛰고 있나요? 보통의 한국이라면 그래야 했습니다. 제가 CIA 보고서를 통해 배운 그들은 감정적이고 뜨겁고 영토를 건드리면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드는 다혈질의 민족이었으니까요. 과거에도 독도 얘기만 나오면 외교관의 채통이고 뭐고 집어던지고 피켓을 세우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망원경 렌즈에 잡힌 한국 대표단의 모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있었습니다. 어라. 저는 저도 모르게 망원경 초점을 다시 맞췄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고요했죠. 한국 대사 강태준. 그는 마치 이 소란스러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다카이치가 독도를 자신들의 작전 구역이라고 선언하는 모욕적인 순간에도 그는 뿔테 안경을 고쳐 쓰지도 넥타이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붉은색 규탄 성명서 대신 낡고 투박해 보이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봐요, 제임스. 저것 좀 보세요. 한국 대사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포기했나 봅니다. 하긴 이번엔 좀 세게 들어왔잖아요. 이지스함이 독도 12해리까지 들어갔는데도 펜타곤이 가만히 있으니까 겁먹은 거겠죠. 제임스의 말대로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정확히는 거래를 위해 침묵하셨죠.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2배로 올리고 미국 채를 대량 매입하겠다는 딜을 걸어왔으니까요. 불쌍한 친구들. 이번엔 상대를 잘못 만났군요.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게 살길이라는 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털어넣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승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판정승이었죠. 한국은 기껏해야 유감을 표명한다 정도의 힘없는 성명서나 읽고 내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대통령님께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상황 종료입니다. 일본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대응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발언권은 대한민국 대표에게 있습니다. 의장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타자를 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준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기괴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마치 슬로 모션을 보는 것 같았죠.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지도 않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 검은 가방만을 소중하게 챙겨들고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뚜벅, 뚜벅. 마이크 앞까지 걸어가는 그 몇 초의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지더군요. 단상에 선 그는 잠시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는 연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앞둔 죄인을 바라보는 판사의 눈빛처럼 말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VIP 룸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뭐라고요? 반박을 안 한다고요? 제임스가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총회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일본 대표 단석의 외교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킬킬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꼬더군요. 항복이구나. 싱겁게 끝났어.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으니까요. 한국전의 상실. 일본의 완벽한 승리. 하지만 강 대사의 다음 말이 제 엄지손가락을 허공에 멈춰 세웠습니다. 반박은 대화가 통하는 상대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대화가 아니라 힘과 거짓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외교적 관례를 깨고 지난 70년간 미뤄왔던 역사적 청구권을 정식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청구권이라니요?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쟁 배상금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지겨운 레퍼토리인데.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죠.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통의 정부라면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치며 분노를 표출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듯 했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국가의 모든 신경이 하나의 점을 향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겁니까? 외교 채널로 조용히 항의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 사건 아닙니까? 필리핀도 베트남도 태국도 조용히 넘어갔던 일인데 말입니다. 그때 제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로버트, 한국은 다르네. 진짜 화났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화가 나면 뭐합니까? 결국 현실 앞에서 타협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제 냉소는 곧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제가 27년간 봐온 그 어떤 패턴과도 달랐습니다. 외교적 수사도 정치적 계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한 직선적인 움직임.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 제 경험상 이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1단계 유감 표명, 2단계 외교 채널 항의, 3단계 국제기구 제소. 뻔한 수순이죠. 그리고 몇 주 지나면 언론의 관심이 식고 사건은 흐지부지 됩니다. 저는 한국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분노해봤자 결국 현실 앞에서 타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 대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검은색 USB 하나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포트에 꽂는 순간 UN 총회장 정면에 초대형 아이맥스 스크린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일본 정부가 그토록 사랑하는 국제법과 증거에 입각한 것들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붓으로 그린 먹선. 고지도였습니다. 저는 하품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저거군요. 500년 전 지도 들고 와서 여기 우리 땅이라고 써 있잖아 하는 거 말입니다. 미국인은 저런 것에 관심 없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지도는 펜으로 긋는 게 아니라 미사일로 긋는 겁니다. 하지만 스크린 속의 지도는 제가 알던 흔한 독도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도 중앙에 크게 확대된 섬은 독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1834년 일본에도 막부가 공식 제작한 신정국전도의 원본 디지털 스캔본입니다. 강 대사의 레이저 포인터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점이 멈춘 곳.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 대한해협의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는 그 섬이었습니다. 다들 독도를 보시겠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곳은 독도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쓰시마입니다. 여러분이 대마도라고 부르는 곳이죠. 쓰시마, 대마도. 갑자기 대마도가 왜 나오는 걸까요? 보십시오. 일본 정부가 만든 이 지도에서조차 쓰시마는 일본 본토와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와 동일한 색상, 동일한 표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인들조차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총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저 학술적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시큰둥하게 반응했죠. 그래서요? 옛날에 당신들 땅이었다고 달라는 겁니까? 텍사스도 옛날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강 대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고지도 몇 장으로 국경을 바꿀 순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좀 더 현대적인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뜬 문서는 고리타분한 한지가 아니었습니다. 타자기로 친 영문 서류. 상단에는 TOP SECRET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빗금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발신처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잠시만요. 저건 우리 문서가 아닙니까? 이 문서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발령한 SCAPIN 제677호입니다. 강 대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제 사망을 보시죠. 일본의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등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로 정의한다.
그리고 명확히 제외되는 섬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붉은 레이저가 문서의 하단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A. 울릉도 리앙쿠르 락스. 문서에는 리앙쿠르 암초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것은 누가 뭐래도 명백한 우리의 영토 독도였습니다. 연합국조차 그 섬을 일본 땅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이 활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익히 알려진 내용입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걸 덮었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런데 레이저 포인터가 멈춘 곳은 그 아랫줄이었습니다. B. 스시마 섬. 뭐라고? 저도 모르게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제임스, 당장 화면 확대해보세요. 저거 진짜입니까? 제임스가 허둥지둥 태블릿 PC로 UN 실시간 피드를 확대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없었죠. 타자기로 쳐진 명확한 알파벳 TSUSHIMA. 대마도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백악관 NSC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기밀 문서를 봤지만 대마도가 일본 영토 재정의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무시했거나 잊어버렸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문서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대사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해 일본 영토의 일부를 불법 점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국은 전후 처리 과정 초기 대마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속령이었거나 조공 관계에 있었던 특수한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은 이제 웅성거림을 넘어 비명에 가까운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대표 단석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입술을 깨물며 보좌관에게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고 일본 외교관들은 피 빠진 얼굴로 전화를 돌리느라 바빴습니다. 저 사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독도 방어만 해도 벅찰 텐데. 대마도를 달라고요? 제정신입니까? 제임스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저건 미친 게 아닙니다. 저건 천재적인 수입니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공격할 때 한국은 방패를 드는 대신 그럼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며 상대의 급소를 찌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수비가 아니요. 이건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라는 걸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였습니다. 협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강 대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총회장을 장악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지금 그건 초안일 뿐이고 최종 조약에서 빠졌으니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죠.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대마도 반환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 여유가 소름 끼치더군요. 왜 삭제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거칠게 흔들리는 카메라 앵글. 장소는 어두컴컴한 지하 문서고 같았습니다. 철제 앵글 선반이 끝없이 늘어서 있고 카메라가 주밍하여 낡은 서류철 하나를 비쳤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일본어와 영어가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기밀사항 마이너스 대마 로비 활동 내역서 1951. 이 영상은 8년 전 일본 외무성 내부의 양심 있는 관계자가 목숨을 걸고 유출하여 대한민국 정보기관 NIS에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는 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이 영상을 1급 기밀로 봉인해 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장갑을 낀 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1951년 6월 12일 마이너스 미 국무부 덜레스 장관 측근 접촉 마이너스 50만 달러 전달. 완료 마이너스 요청사항 평화조약 초안에서 대마도 및 파랑도 관련 문구 삭제 요망 마이너스 결과 성공. 해당 조항 삭제 확인. 맙소사. 저는 탄식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기극의 폭로였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일본의 검은 돈에 매수되어 영토를 팔아넘겼다는 미국 입장에서도 치욕스러운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제임스의 얼굴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대마도를 일본에 넘겼다는 겁니까? 이거 대통령님께서 아시면 난리가 나겠는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비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호구 잡히는 것을 혐오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속이고 돈으로 국경을 샀다뇨? 그것도 70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다뇨? 이건 다카이치가 실수한 겁니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얌전한 고양이를 건드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그것도 핵폭탄 스위치를 쥐고 있는 호랑이를 깨운 것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린 겁니다. 강 대사는 이제 스크린을 등지고 총회장을 압도하는 눈빛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고상한 국제법과 정의의 실체가 고작 이것입니까? 로비와 뇌물로 산 영토가 당신들의 자부심입니까? 그는 덜덜 떨고 있는 일본 대표단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시간부로 유엔 안보리의 대마도 지위 확인 소송을 정식 제기합니다. 독도를 논하기 전에 당신들은 훔쳐간 것부터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총회장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스를 넘어 단상으로 달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좌관의 부축을 받아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 오만하던 철의 여인의 뒷모습은 이제 도망치는 폐잔병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암호화된 스마트폰이 맹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THPRESIDENT.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올 것이 왔군요. 전화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단상 위의 강 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 무서운 증거들이 담긴 USB를 다시 검은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왜 그러십니까? 보고서 수정하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방파제가 아닙니다. 저 친구들, 오늘부로 킬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유엔 총회장의 소라는 방탄유리 너머로 아득하게 멀어지고 제 신경은 오직 귀에 들리는 목소리에만 집중되었습니다. 로버트. 방금 그 쇼 봤나? 예상과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의 목소리는 오히려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지기 직전의 슬롯머신을 보는 도박사의 목소리 같았죠. 네,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대마도 카드를 꺼낼 줄은 CIA도 예상 못했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일본 놈들, 그동안 우리가 지켜주는 줄 알고 너무 비싸게 굴었어. 방위비 협상 때마다 돈 없다, 경제 어렵다 징징대더니 뒤로는 돈을 뿌려서 미국 땅의 주인을 샀더군. 감히 나를, 미국 대통령을 장무라비 취급을 해. 대통령님은 장무라비라는 단어를 씹어먹듯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국무부 애들은 벌써 한미일 공조균열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진정? 누가? 수화기 넘어서 허탈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트, 잘 들어. 이건 비즈니스야. 일본은 지금 코너에 몰렸어. 한국이 내민 증거는 반박 불가능해. SCAPIN 문서, 그건 우리 아버지가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만들어진 진짜 백이야. 내가 여기서 일본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나? 나는 사기꾼을 옹호하는 공범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트위터 앱 켜. 30초 뒤에 올라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제임스의 어깨를 쳤습니다. 제임스, 주식시장 모니터 띄워. 그리고 트위터 새로 고침 계속해. 뭐, 갑자기 왜 그래? 보스랑 무슨 얘기했어? 질문하지 말고 그냥 해. 지금 당장. 제임스가 허둥지둥 태블릿 PC를 조작해 월스트리트의 실시간 인덱스를 띄웠습니다. 동시에 대형 스크린의 CNN 뉴스 특보 하단에 속보 자막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초 후, 제 스마트폰과 제임스의 태블릿, 그리고 UN 회의장에 있는 수백 명의 외교관들의 주머니 속에서 동시에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방금 한국 친구들이 보낸 문서를 봤다. 믿을 수가 없다. 일본은 70년 동안 쓰시마에 대한 진실을 숨겨왔다. 로비로 만들어진 조약은 가짜다. 대마도는 다시 한국으로. 제임스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트윗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동맹국인 일본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화면 속 니케이 지수 그래프가 마치 벼랑 끝에서 떨어진 등산객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붉은색 하락 화살표가 화면을 뒤덮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화가 녹아내리고 있어. 로버트 $1에 165엔, 180엔. 이거 국가부도 수준이야. 회의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비명을 지르며 본국과 통화하려 했지만 통신망 폭주로 연결조차 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야마구치 총리는 이미 경호원들에 의해 뒷문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폭락하는 주가도 절규하는 일본 외교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한국 대표 단석을 보았습니다. 강태준 대사.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폭로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우방국인 일본이 무너져 내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도 그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차를 마시며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척추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해. 보통의 승리자라면 도취되어야 합니다.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본국의 승전보를 알리며 환호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태도는 마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듯한 기괴한 침묵이었습니다. 제임스, 짐 싸. 워싱턴으로 돌아간다. 지금? 여기서 뒤처리는 안 하고. 뒤처리는 국무부한테 맡겨. 나는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저는 재킷을 챙겨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믿는 구석이 고작 종이 쪼가리 하나뿐일 리가 없어. 저런 여유는 물리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워싱턴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국가안보회의 상황실. 이곳은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미국의 눈과 귀입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재킷을 의자에 던져두고 정보 분석관 브래드를 호출했습니다. 브래드, 한반도 상황 띄워. 지금 당장. 브래드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아우르는 위성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점과 선들이 각국의 군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해상자위대 제1, 제3호 위대군이 사세보와 요코스카 기지에서 긴급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총리가 자위권 발동을 언급한 직후부터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화면 속 일본 열도 주변은 일본 함정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마치 벌집을 건드린 말벌떼처럼 독도와 대마도 쪽으로 향하는 배들이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은요? 더 심각합니다. 북해 함대가 칭다오에서 출항했고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해협 북쪽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첩보에 따르면 베이징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전면 금지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군. 중국이 한국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 일본을 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트윗, 중국의 경제 보복. 모든 것이 한국이 설계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해군은 독도를 지키려면 이지스 함대가 벌써 출동했어야 하잖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일본이 이지스함을 보냈으니 한국도 구축함을 보내 맞불을 놓는 것이 군사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브래드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부보좌관님, 뭐가? 한국 해군이 항구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동해함대, 부산작전기지, 제주해군기지. 모든 한국 함정들이 엔진을 끈 채 정박해 있습니다. 출항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초계기조차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동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만이 독도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은 마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듯 바다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영토를 뺏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놓고 막상 적이 오니까 대문을 열어준다고.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브래드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KH-12 정찰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열 영상 데이터였습니다. 저희가 한국 내부의 미사일 기지들을 스캔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한국은 당연히 현무미사일 부대를 전개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화면에는 강원도 산악지대와 충청도 일대의 미사일 기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이상했습니다. 열 신호가 없습니다. 브래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의 엔진 열도, 통신 장비의 전자파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기지 전체가 셧다운된 것처럼 고요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데이터가 루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프라니. 위성이 보내오는 신호가 미세하게 반복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패턴, 구름의 이동. 모든 게 30분 단위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위성 피드에 가짜 평화를 심어놓은 겁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을 속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아니,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기만 전술을 쓴다고. 지금 한국이 우리 눈을 가렸다는 거야.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무 일도 없는 평화로운 한국이라는 녹화 영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블랙아웃입니다. 침묵. 상황실의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건 포기나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냥꾼이 덫을 놓고 덤불 속에 숨어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는 매복의 징후였습니다. 연결해. 제가 명령했습니다. 누구요? 한국 국가정보원. 이준호 차장. 보안 회선이 연결되는 동안 저는 초조하게 펜을 돌렸습니다. 이준호. 그는 한국정보기관의 실세이자 그림자 소사이어티의 전략가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CIA 서울지국장조차 그 사람 속은 내시경을 넣어도 모를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던 남자. 화면이 켜지고 이준호 차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새벽일 텐데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트먼 부보좌관님. 이 새벽에 안 보실 때까지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유엔 대사만큼이나 차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건조했습니다. 인사는 생략하죠, 이 차장님. 지금 당신네 군대가 이상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일본 함대가 독도 12해리까지 접근했는데 해군은 꼼짝도 안 하고 우리 위성에는 가짜 데이터를 송출하고 있죠.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이 차장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숨기다니. 우리는 그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군사적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요. 외교적 해결. SCAPIN 문서를 터뜨려서 일본 경제를 박살낸 게 외교적 해결입니까? 하트먼 부보좌관님, 미국은 항상 숫자로 세상을 보시죠. 함정의 톤수, 미사일의 사거리, GDP 규모. 그래서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산식에 빠진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 제7광구.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7광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그건 이미 40년도 지난 떡밥 아닙니까? 석유가 나올 줄 알았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방치된 곳.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낚지 않았습니다. 이 차장이 서류 한 장을 카메라 가까이 들어 보였습니다. 일본이 왜 그토록 독도에 집착하고 대만 위기를 핑계로 해상 통제권을 장악하려 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영토 야욕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받기 때문입니다. 무슨 데이터? 3년 전 일본 자원탐사선이 제7광구 심해에서 채취한 비밀 샘플 분석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걸 역정보 공작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거기엔 석유가 있었습니다. 하이드레이트와 천연가스 매장량, 추정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유전지대와 맞먹습니다. 일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5년 협정이 종료되자마자 독자 개발을 선언하고 그 막대한 에너지를 지킬 방패로 독도와 대마도 라인을 요새화하려 했던 겁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국수이나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은 침몰해가는 경제를 되살릴 마지막 동아줄로 제7광구를 노렸고 한국은 그 욕망을 미끼로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일본이 움직이게 놔둔 겁니까? 쥐를 잡으려면 쥐가 치즈를 물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 차장은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트먼 부보좌관님, 우리 해군이 출동하지 않는 건 겁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없다니. 일본 함대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우리는 바다 밑과 땅 속에 있으니까요. 그 순간 상황실에 브레드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부보좌관님, 데이터 루프가 깨졌습니다. 위성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뭐가 보여? 저는 전화를 든 채 스크린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 뜬 강원도의 산악지대. 그곳은 더 이상 평화로운 숲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땅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위장막이 걷히고 산비탈의 흙더미가 양옆으로 밀려나며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집채만 한 원통형 물체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략 현무 -5입니다. 전화 넘어서 이 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지하 백엠 벙커도 뚫고 들어가는 괴물이죠. 지금 일본 함대는 독도 앞에 있지만 우리 미사일은 도쿄의 총리 관저와 로폰기 힐즈, 그리고 일본 전역의 원자력 발전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차장, 잠깐만. 저걸 쏘겠다는 거야. 미쳤어. 저건 전술핵이나 다름없잖아. 쏘면 전쟁이야.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쏘지 않습니다. 이 차장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다만 보여줄 뿐입니다. 일본이 제7광구를 먹으려다 본토가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요. 진짜 공포는 쏘는 게 아니라 언제 쏠지 모르는 총구를 이마에 대고 있을 때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부보좌관님. 일본 쪽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마 지금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 해군이 왜 안 움직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통신이 끊기자마자
저는 브래드에게 소리쳤습니다. 일본 쪽 상황 띄워. 동해상에 있는 일본 함대. 브래드가 다급하게 위성 좌표를 동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평생 군사 전문가로 일하며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 일본 이지스함 아타고와 호위함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나 데이터가 미친 듯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저래? 공격받은 거야? 아닙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브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포위. 한국 해군은 항구에 있다며? 배가 아닙니다. 무인기입니다. 화면을 최대로 확대하자 일본 함대 주변의 바다 위로 수백, 아니 수천 개의 작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파도에 섞여 잘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은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한 해상 자폭 드론 군단이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처럼 얇은 안테나만 내놓은 채 그들은 조용히 일본 구축함들의 흘수선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수중 자폭 드론 핵심입니다. 브래드가 덜덜 떨며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폭약 50kg 탑재. 전부 동시에 터지면 이지스함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두 동강 납니다. 일본 함대는 지금 지뢰밭 한가운데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며칠 전부터 드론들을 바다에 풀어놓았던 것입니다. 일본 함대가 독도 영해를 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들의 목덜미를 소리 없이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채 그때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왜 유엔 회의장에서 강 대사가 그토록 오만할 정도로 여유로웠는지, 왜 한국군이 항구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는지. 그들은 이미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식별된 한국의 무인 수중 드론이 총 3,100기입니다. 반복합니다. 3,100기입니다. 3,100기라고. 저는 화면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 일본 최신형 이지스함 아타고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해상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관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면 위로 살짝 모습을 드러낸 수천 개의 검은색 드론들이 카메라 렌즈를 함교 쪽으로 고정한 채 마치 사냥감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늑대 떼처럼 정지해 있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언제 저기까지 간 거야? 우리 위성은 뭘 하고 있었어? 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브래드가 데이터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메타물질 흡음 타일입니다. 소나 음파를 반사하는 게 아니라 흡수해버립니다. 게다가 배터리 구동 방식이라 엔진 소음이 0에 가깝습니다. 저들은 며칠 전부터 바다 밑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함대의 반응은 완전한 마비 상태입니다. 브래드가 일본 해상자위대 전술 네트워크를 해킹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함장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드론들이 함정의 스크류와 조타기 틈새마다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을 시동 거는 순간 프로펠러가 드론을 치면서 기폭장치가 작동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면 터집니다. 그렇다고 쏘려고 해도 사각지대에 붙어 있어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적의 손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군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목숨은 우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수뇌부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한국 NIS 이준호 차장이 보낸 암호화 메시지였습니다. FROM NIS LE 물리적 타격은 하수나 하는 짓이죠. 칼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베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본이 숨기고 있던 진짜 보물지도를 세상에 공개할 시간입니다. CNN을 켜십시오. 저는 브래드에게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뉴스 채널 돌려. 지금 당장. 메인 스크린이 양분되며 CNN 속보 화면이 떴습니다.
화면에는 BREAKING, NEWS라는 붉은 자막이 전멸하고 있었고 UN 본부 기자회견장에선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대사는 이제 더 이상 방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고석에 앉은 일본을 내려다보는 냉철한 검사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이번 독도 도발의 명분으로 동아시아의 안보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강 대사가 리모컨을 누르자 기자회견장 스크린에 복잡한 3D 지질도가 펼쳐졌습니다. 제주도 남쪽부터 일본 규슈 앞바다까지 이어진 대륙붕. 그 지하 깊은 곳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에너지 광맥이 마치 용의 핏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30년간 1급 기밀로 분류하여 은폐해온 제7광구 정밀 매장량 분석 보고서의 원본입니다. 화면 속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연가스 2100억 입방피트, 원유 매장량 93억 배럴, 히토류 매장량 4200만 톤, 93억 배럴이면 브레드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유전지대하고 맞먹는 수준이잖아. 일본 놈들, 이걸 협정 종료되자마자 혼자 다 처먹으려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제7광구의 경제성이 없다고 거짓 발표를 하며 공동개발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탐사선을 보내 몰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2025년 한국과의 협정이 종료되는 즉시 이 막대한 자원을 독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 대사가 다음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이 자원을 독차지하기 위해 독도와 대마도를 잇는 해상 라인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즉 한국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해상 장벽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127건의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 그리고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비밀 회의록, 그리고 충격적인 뇌물 장부까지. 날짜와 서명, 관인까지 선명한 빼박 증거들이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마이너스 다카이치 정조회장 지시 한국의 간섭을 배제할 독자 시추 계획을 수립할 것. 필요하다면 자위대 호위함 활용. 로비 자금 500억 엔 마이너스 워싱턴 K스트리트 유력 로비스트들에게 전달. 목적 미국 정부의 묵인 유도. 맙소사.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국 정가에 뿌려진 로비 자금 내역.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상원의원들의 이니셜까지 공개된 것입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님이 가장 혐오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위대한 미국이 일본의 돈놀이에 노라나 호구 노릇을 했다는 프레임. 그것도 70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다니. CNN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자원, 은폐 및 국제 사기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폭락하고 도쿄 증권거래소 일본 5대 종합상사 주가는 거래 중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율은 경제뉴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러당 245엔이 깨졌습니다. 맙소사 260엔, 275엔. 바닥이 없습니다.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니케이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11%를 찍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일본 경제의 시가총액 중 무려 820조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지금 도쿄는 통제 불능의 상태입니다. CNN 도쿄 특파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4일로 개방 소식이 스마트폰 알림으로 전해지자마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시부야의 대형 전광판을 비쳤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NIS가 해킹으로 송출한 듯한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한국이 공개한 제7광구 자원지도, 오른쪽에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현무-5의 사진. 시민들은 그 화면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무력감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위대의 최신 무기도 다카이치 총리의 강한 일본이라는 슬로건도 저 압도적인 8톤짜리 괴물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했으니까요. 일본 정부 반응은? 제가 물었습니다. 침묵입니다. 프레드가 대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관저 30분 전까지만 해도 펜타곤과 국무부에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오더니 방금 전 통신이 뚝 끊겼습니다. 아마 내부에서 붕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강요들이 총리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고 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을 가감없이 보여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핵폭탄보다 강력했습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쌓아올린 다카이치의 제국이 차가운 팩트와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프레드, 대통령님께 연결해. 한 라인으로. 저는 스크린 속 동해의 검은 드론들과 산속의 거대한 미사일을 번갈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선 경외심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고 전해드려. 지금부터는 항복 문서를 작성할 시간이라고. 한국은 지금 일본에게 살려줄까? 라고 묻고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죽고 싶으냐고 묻고 있는 거지. 그날 밤 도쿄 총리 관저에서는 일본 방위성 장관이 헌병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자위대를 규탄하며 저항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위대를 당신의 사병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위성 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헌병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그 오만하던 철의 여인은 이제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전범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일본 신임 총리 오카다 신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접견실에서 무릎을 꿇고 한국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우리는 70년간 진실을 은폐했고 탐욕으로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며 대마도의 역사적 지위에 대한 재협상에 응하겠습니다. 제7광구는 한국이 주도하는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지칠 국가가 무릎을 꿇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영토 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필리핀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다. 한국은 증거와 힘으로 정의를 실현했다. 필리핀도 서해 분쟁에서 배워야 한다. 자국 정부의 무력함과 대비시키며 극찬했습니다. 베트남 네티즌들도 열광했습니다. 우리도 센카쿠 분쟁 때 이렇게 대응했어야 했다. 한국은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다. 일본이 마침내 대가를 치렀다. 댓글창은 부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오키나와 지방정부는 우리는 도쿄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었고, 홋카이도는 제7광구 수익을 독차지하려던 도쿄 엘리트들의 음모라며 분리독립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약소국이 아니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강국으로 말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부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무인 수중 드론 기술을 파악하라. 현무-5 요격이 가능한가? 우리 항모전단이 동일한 전술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가? 서해상의 불법 조업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한국 해경의 경고방송이 들리면 즉시 도주했습니다.
한국 해군 초계기가 뜨면 중국 군함들조차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일본처럼 된다는 공식이 동아시아 전역에 각인된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며칠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악관 NSC 사무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날 밤의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3100기의 검은 드론들, 하늘을 찌르는 현무 -5, 무너지는 니케이 지수, 그리고 무릎 꿇은 일본 총리. 그날 한국이 보여준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명분을 쌓고 증거를 확보하고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되 단 한 방도 쏘지 않는 완벽한 억지력. 저는 거리를 걸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봤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반도체 강국이 되고 K-팝으로 세계를 사로잡고 이제는 군사전략의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는 나라. 한국의 진짜 힘은 현무 -5나 드론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힘은 수천 년의 침략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의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집념, 그리고 거짓 앞에서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정의감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간과했던 것, 그리고 우리 미국조차 잊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정신이었습니다. 퇴역을 앞둔 마지막 날, 저는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후배들 앞에 섰습니다. 27년 군 생활의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27년간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한해협 사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지만 준비되어 있었고 작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태양은 도쿄도 베이징도 아닌 서울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영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박수 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제복을 벗고 나오며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한국 NIS 이준호 차장이었습니다. 하트먼 부보좌관님, 27년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언젠가 서울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동맹이 아니라 친구로서. 이준호 마이너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당신네 소주를 한번 배워봐야겠습니다. 위스키보다 독하다던데. 로버트 마이너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